방금 소개받은 건설산업연구원의 엄문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서서 일단은 1주제에서 이재희 박사님께서 사실은 그 건설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전망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다고 하면 제가 발표할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지금 왜 건설 산업이 왜 어렵고 왜 건설 산업을 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제들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쪽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크게 그냥 편항, 건설 산업 편항, 그 다음에 건설 정책 동향, 그 다음에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한 과제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일단 건설 시장 편항입니다.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보시는 화면에 있어서 오른쪽 측면에 공공수주와 민간수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민간 수주 부분이 점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영향을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한 시장으로서 건설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좌측편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재희 박사님도 수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2019년부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펴면서 왕적 완화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양적 완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2023년에 다시 긴축 재정으로 긴축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게 흡수가 돼도 사실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좀 천천히 좀 흡수가 되는 건데 워낙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단년도의 변화 자체가 예를 들어 명목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3조, 불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3.6조인데요. 이거를 그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민간 시장 자체가 그냥 날아가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건설 시장 자체가 급격히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주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수주의 효과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그 2022년에 나타났던 증가됐던 효과 자체가 사실은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023년, 24년에 수주 동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급격히 축소함으로 인해서 나는 충격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 SOC 투자부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공공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뭐 정권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게 실질 기준으로 물가 변동 부분을 제거를 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최고치보다 약 한 30% 정도가 축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공공시장이 한 30% 정도 위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서도 사실은 전체 수주가 줄은 상황에서 SOC 예산이 30% 정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공공시장도 축소가 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시장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SOC 이제 중기 예산 투자 계획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25년에 사실은 당초 예산은 25.4조였습니다. 근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약 28.6조까지도 지금 올라간 수준인데요. 사실 요 수준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장표인데요.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그림 자체는 결산서 기준에서 SOC 예산의 예산 현액과 그 다음에 반대편은 중앙정부 전체의 SOC 그 건설비 부분을 뽑아낸 장표입니다.
예를 들어 SOC 예산 추이 같은 경우는 결산서 기준을 보게 되면 2010년에 건설 공사비 지수로 물가 변화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2010년에 60.4조였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 33.1조 수준으로 절반을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OC 예산과 건설비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이제 건설 산업이 그러니까 SOC 예산만 있냐 해서 이 장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의 SOC 건설비 추이를 보게 되면 건설비 추이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 산업 현황에서 기업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건설 산업 자체가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산업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을 봤을 때 제조업 기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물을 짓고 그 다음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그만 비용이 든다고 치면 건설 산업 자체는 제조업에서 말하는 하나의 시설을 짓는 게 매번 상품을 생산할 때마다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 차입금이라든지 부채 비율 자체라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시간이 20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끝단에 지금 이제 급격하게 하락된 이유는 기존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삼성물산 부분이 재무 안정성이 좋은 삼성물산이 들어가면서 조금 왜곡되어져 기존에 비해서 조금 왜곡되는 부분인데 이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F 부실물인데요. 사실은 이제 금융업권들 부동산업 기업 대출 현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간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건설사로서 이제 그 채무 인수 의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건설 부분도 되게 위험성이 점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사실 건설업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건설 공사비인데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위기,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마다 급격하게 상승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3년 같은 경우는 약 26% 정도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뭐든지 과유불급을 했듯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면 사실은 일종의 충격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공사비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공공공사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사실은 모든 공공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나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는지 그런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공공공사 전체 매출 비중이 100%인 업체의 통계를 보게 되면 23년 들어서 사실 공공공사를 해도 수익성이 남지 않는 상황으로서 건설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 건설 업체들 자체가 민간공사도 할 수 없고 공공공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사실은 건설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제도적인 등록 기준 완화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외국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왜곡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사실 더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데 과연 그러면 건설 시장의 경기가 사실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많은 언론 보도에서 사실은 성장률 0.5%포인트를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건설 때문에 0.8%포인트, 0.8%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 경기 때문에, 건설업 부진 때문에, 건설 투자의 부진 때문에 내수 회복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침체가 그러면 경기 위축의 시작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전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이 자료는 근데 실질의 계절 조정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도 4분기 연속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5년 1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경제 자체도 사실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 자체가 4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분기, 그러니까 지금 25년 2분기 자체도 사실은 한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지금 이미 전망을 내리고 있는 상황을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사실은 건설 시장이 계속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유가와 관련돼서 사실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지난 한 이틀 사이에 완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유가 부분은 조금 예로 치고요. 지금 일단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와 관련돼서 사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부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높은 이제 증가율 자체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왜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대응할 정부나 금융기관 하는에서 재정 정책이나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제약적으로서 이도저도 못하는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일부 좀 긴장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장표들의 얘기를 드리면 건설 시장은 이미 지금 수주 감소, 공공시장 축소, 공사비 증가, 이래서 연달아서 계속 시장을 계속 위축하고 압축하고 그 다음에 충격이 계속 와 있는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정책 부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대통령의 공약은 어떤 식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공사비 안정화 방안, 활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주요 대책 추진 점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이미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제도 개선에 있어서 시차가 일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처벽 한마디, 그다음에 집가 상승 우려 등에 따른 좀 소극적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공사비 정상화 안정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일부 민간공사, 공공공사가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성격과 중기적인 성격,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입법계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연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서 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 자체에 있어서는 좀 재원이라든지 역할에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이제 새 정부가 들었고 대통령께서 하면서 건설 공약으로서 내세운 내용들이 사실은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SOC 발전 확대, 안전 건설 환경 조성 및 건설 경기 회복,
기타 관련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들 공약 자체가 사실은 규제 강화의 성격도 있고 규제 완화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추진해서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철도 지와 실험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투자 계획 자체에 있어서 지역, 재원, 시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화돼서 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공약 자체가 추진하는 데서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좀 추진해야 할지 말씀드리면 합니다. 크게 재정지원 확충, 수요 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로 인해서 합리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잡았고요. 이들 세 가지 내용에서는 각 개별 카테고리별로 세부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많은 박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들 내용 중에서 일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OC 투자 확대 기조를 좀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으로 통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SOC 건설 산업의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추경 효과 자체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이연이 되고 조금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겹쳐서 마찬가지로 2026년에도 조금 30조 내외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금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30조라는 숫자 자체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 성장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형인데요. 그 모형을 통해서 사실 그 경제 성장률 2.5%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1.8%를 감안을 해서 투자한 금액과 예정되어 있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출, 지방정부 지출, 민간 투자 지출, 공기업 투자 지출 등을 감안을 해서 비교했을 때 2.5%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9조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사실 공약을 하면서 경제 성장은 3%를 목표로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26년 예정된 전망되는 1.6% 경제 성장률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를 목표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과부적 정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5년간 약 25.1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으로 따지게 되면 약 5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26년에 약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6조가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다가 약 한 5조나 그 다음에 3.9조 정도를 더하면 한 30조 내외의 예산 편성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그 정도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 기조를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사실 저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의 입장도 사실은 부채 비율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의무 지출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는 거에 반해서 재량 지출, 그러니까 정부 SOC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재량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재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점이 있는 재량 지출인데 그 재량 지출 부분은 또 1.2% 정도밖에 증액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규 SOC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기존에 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축소가 신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어서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지자체도 계속 재정 수지 자체가 마이너스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OC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 매년 3년마다 일몰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 매년 고민을 하고 3년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24년 말에 이게 이제 연장이 돼서 27년까지는 가는 세인데요. 사실 문제는 요 세원 자체가 사실은 SOC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세원인데, 사실 이게 유류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차량이 그 연비가 좋아지고 하다 보면 사용량이 감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또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분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세원의 축소가 전체적인 총액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 세액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총량 자체도 이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분화가 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100%를 썼다가 지금은 70%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목적세 또는 과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 동일한 차종일 경우 사실은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도로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더 파손이라든지 유지관리를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전기차 자체는 사실은 유류세 부과되는 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지 도로를 신설하고 관리하는 데서 사용되는 세금 부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과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좌초라든지 지연의 이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사업을 좀 상향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99년에 도입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물가 변동이 심하게 발생됐었고, 사실 그 기간이 지금 20년이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상향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1천억, 500억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기준 자체가 500억,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 300억 기준 현재 기준을 과거 기준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 500억이 200억 수준까지도 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모든 사업이 사실 대부분의 사업이 예타에 지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회 검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18개월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걸려도 되는 사업이 예타로 들어가기 위해서 18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된 다음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매년 저희가 불응액 자체가 1.3조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불응액이 약 3.6조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되지 않고 그냥 불응 처리가 된 부분에 인해서 사실 당초에 계획됐던 투자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예산 관리하는 수준 자체를 좀 더 위로 좀 올려서 기존의 각 사업의 각 경비별로 이렇게 쭉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사업 기준을 좀 올려서 사업 내에서 좀 자율스럽게 좀 하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여건을 좀 마련하자. 사실 이제 이게 그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23개 사업 중에서 5개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재구조화 사업은 MRG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들이 정부가 지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업자의 리스크는 좀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 총사업비의 금리를 완화를 시키는 위해서 재원을 좀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좀 축소를 시키고 그 재원을 민간 투자 사업에 좀 활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신규 재정 사업에 좀 활용을 하든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좀 신규 물량을 좀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물량 제공을 위해서 조금 채무 부담 행위라든지 신속 이율 절차라든지 설계 적산 조기 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통해서 매년 연초에 물량이 나오지 않는 1, 2월 특히 1, 2월 경기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조기 집행 매번 요구하지만 사실은 1, 2월에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매년 꾸준하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통해서 좀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까지는 사실은 물량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수요 침체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사실은 뒤에 주택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김상원 박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부분에서는 크게 수요 침체 개선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세제를 과도한 이제 주택 세제에 관련돼서 세제를 좀 더 완화를 좀 해서 이를 통해서 좀 수요를 좀 회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거래세는 1.2%, 보유세는 2.6%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 지금 아직도 보유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에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좀 끌어들여서 사실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건설 물량을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쇼링, 리쇼링 같은 용어인데요. 이 부분을 좀 유도를 하는 방안들을 좀 찾자. 미국이나 EU나 일본 등에서는 사실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들도 이미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 침체는 마지막인데요.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매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간, 그 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 오스트레일리안 기관 자체에서 매년 그 최우선 목록이라고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를 계속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자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안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요기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간단한 BC 분석까지도 좀 제공을 통해서 사업자가 요 리스트만 봐도 사실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민간 투자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좀 활력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이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공공사업이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현실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는 좀 개선이 좀 부재한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이제 뭐 88% 정도 수준으로 가정을 했었는데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좀 더 상향을 통해서 조금 공공사비를 좀 현실화를 좀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건설기업 경영안정 저리자본 대출입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라는 것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제외업종 중에서 건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 아시다시피 건설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자체를 받지 못한다면 일종의 차별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서울시나 충남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와 장기 계속공사의 배분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일 수 있는데 계속비 사업과 장기 계속 사업은 사실 매년 계약을 하느냐, 그다음에 한 번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 자체는 장기 계속 공사로 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됐느냐, 배정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공사 기간 자체가 늘어났다, 줄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줄었다기보다는 늘어나는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간이 축소되면 재무 효율적 사항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런 좀 적정 비중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정 공기 공사비 좀 현실화 방안입니다. 이미 사실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적정 공사비 발주자 제공 관련돼서 단계별 절차안 자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빨리 좀 진행이 했으면 됐겠다는 싶어서 좀 제공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과도한 건설 규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 설립하는 데 가장 규제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장 설립과 관련된 규제는 68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284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해라든지 뭐 그런 거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 오히려 공장보다 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영국의 항만 규제 지도처럼 조금 어떤 규제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조금 완화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건설사 자체가 뭐 정부에서 물량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도 확대하는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도 일부 노력이 엄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스마트 건설을 조금 활성화하는데 사실 이제 일부 내용들이 뭐 서범주의원이라든지 허용의원이라든지 일부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조금 불분명성, 그 다음에 하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고비용 구조라든지 이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발주자, 사업자, 기업, 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건설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산성 관련해서 사실은 인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 인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실은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임금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인력이 빠졌을 때의 문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 후에 사실은 건설 인력이 다 빠져나감으로 해서 노무비가 급상승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을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조금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장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